혹시 믿을 수 없다면 믿지 마. 하지만 이건 정말 있었던 일이야. 아직도 가끔씩 그 무시무시했던 모습이 떠올라 잠을 못 이루곤 한다. 그래, 너희들도 자세한 얘기는 잘 모를 거야. 대학생 때 전국 무정여행 때 겪은 일. 1학년 겨울방학 때였으니 벌써 10년이 된 이야기구나. 하지만 아직도 가끔 그때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 너도 나도 유럽 배낭여행이라고 떠날 때 나는 우선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고 싶었어. 그것도 구시대의 낭만이라는 무전여행으로. 우리나라를 먼저 속속들이 알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 맞는 친구 두 놈과 무작정 여행을 떠났지. 우리는 한 사람당 비상금 5만원씩만 들고 무모한 겨울 여행을 떠났어. 모자라는 돈은 막일이라도 해서 벌어 채우자면서. 시작은 즐거웠고 자신감에 찼지. 그때는 몰랐어. 얼마나 어리석고 악몽 같은 여행이 될지는. 유럽 배낭여행에는 기차를 이용한다 치면 우리나라 전역을 돌아다닌 데는 시외버스라는 훌륭한 교통수단이 있어. 너희들이 유레일 패스로 유럽을 횡단할 때 나는 시외버스 시간표 책을 가지고 계획을 짜서 전국을 돌아다녔어. 웬만한 동네도 시외버스를 타고 들어갈 수 있었거든. 어쩔 때는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기도 했어. 며칠을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니 완전히 거지꼴이 다 되어 있더라. 아무 재주도 없는 우리들이 완전 타향에서 돈을 번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어. 그것도 하루, 이틀 일하고 떠난다고 하니 누가 우리에게 일을 맡기겠어. 더구나 겨울이어서 농촌에는 일도 없더라. 그때는 대체 무슨 깡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건지. 여하튼 돈을 벌려고 했지만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간신히 얻은 하루벌이가 바로 시체 염원인 일이었어. 벌이는 짭짤했지만 할 일은 안 되더라고. 물론 무섭기도 했고. 하루 일치고는 생각보다 많은 돈을 받았지만 그 찝찝한 기분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다가 하룻밤에 그 돈을 다 썼지. 그런 식으로 여행을 했어. 서해부터 돌다가 한 열흘쯤 지났을까. 어느새 돈은 다 떨어지고 글자 그대로 빌어먹는 여행을 시작했어. 처음에는 흥미있는 고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힘든 고행이 되었어. 춥고 배고프고 잘 데도 없고. 며칠이 지나자 우린 지칠 대로 지쳤고 겨울이라 잠자리도 마땅치 않아 결국 지리산까지 도착했다가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 그때 우리는 지리산 구석 어느 작은 산마을에 있었어. 우선은 서울로 가는 버스가 있는 곳으로 나와야 했지. 우리는 그 마을에서 일을 도와주고 받은 몇 푼으로 겨우 버스비를 마련했어. 우리는 피곤한 몸을 버스에 싣고 이 고생에서 벗어나 한시라도 빨리 집에 도착하길 바랬어. 추위에 떨다 따뜻한 버스에 타니 비포장도로 위를 달리는 흔들림에도 노곤함을 느끼고 잠이 들었어. 얼만큼이나 잤는지 두렁거리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밖은 읍내가 아닌 더 깊은 산속이었어. 주위는 어두컴컴해지려고 했고 우리를 제외하고 두세 명밖에 되지 않던 승객들도 전부 여기서 다 내리는 거야. 버스기사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난생 처음 들어본 전라북도 산골 마을이래. 우리가 자던 사이에 읍내를 거쳐 엉뚱한 곳으로 와버린 거야. 이 버스는 막차이며 더 깊은 마을에 들어가 하룻밤을 지내고 나온다는 거야. 황당하더라고.
어쨌든 우리는 거기서 내리기로 했어. 밤이 되기 전에 일 도와줄 곳을 구해 하룻밤 지낼 곳과 나오는 버스비를 구하기로 했지. 하지만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우리는 생각을 잘못했다는 것을 느꼈어. 차를 애는 듯한 산바람이 불어오고 온통 사방은 산밖에 보이지 않는 거야. 시간은 5시도 안 되었는데 벌써 해는 지고 있었고, 먼저 내린 사람들을 따라갈 생각을 했지만 어느새 그 사람들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어. 버스는 우리를 내려놓자마자 도망치듯이 떠났어. 우리는 떠나간 버스 뒤에 대고 우리를 태우고 가라고 소리쳤지만 버스는 먼지를 풍기며 언덕 너머로 사라졌어. 정말 막막하더라.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 사는 집이 보이질 않는 거야. 여기서 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근처에 분명 사람 사는 곳이 있다는 얘기인데 눈에 띄는 것은 정말 음침한 산뿐이었어. 어찌할 바를 몰랐지. 그러던 중 길 주위를 둘러보다 보니 산 쪽으로 난 오솔길이 보이더라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그 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어. 길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다닌다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안하며 오솔길을 따라 올라갔지. 앙상한 나뭇가지이며 길 주변에 기괴하게 생긴 나무들과 바위들을 보니 괜히 으스스해지더라. 한참을 걸어도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어. 오히려 산속 깊이 들어와 까딱하면 길을 잊어버릴 것 같더라고. 그렇게 한참을 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 이게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면 어떡하냐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 해는 어느새 산 너머로 사라졌고 추위는 참을 수 없을 정도였어. 배도 고프고 정말 답답하더라고. 손과 발, 얼굴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얼어 감각이 없어진 것 같았어. 그렇다고 쉴 형편도 되지 않아 마냥 걷기만 했지. 이제 와서 돌아갈 형편도 되지 않았거든. 우리 모두 겁이 나는지 말도 않고 묵묵히 그냥 걸어갔어. 사실 말할 힘도 없을 정도로 지쳤거든. 그러다가 길 저쪽 편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나 반갑던지. 우리는 지친 것도 있고 그 집을 향해 앞다투어 뛰어 올라갔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직도 이런 집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초라한 작은 초가집이었어. 그래도 우린 개의치 않고 뻔뻔스럽게 그 불빛이 새어나는 집 마당까지 들어가 급하게 주인을 찾았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그 집에서 무언가 불길한 느낌과 냄새를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 단지 배고프고 춥다는 1차원적인 생각뿐이었으니까. 하지만 몇 번을 불러도 방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어. 분명 불은 켜져 있는데 무언가 좀 이상했어.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갈까 망설이고 있는데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을 보고 우리는 순간적으로 움찔했어. 우리 나이 또래 건장한 최고의 사내가 나타난 거야.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 무슨 정신장애자처럼 초점 없는 눈에 멍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 정말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우리를 그저 멍하니 보고만 있었어. 몇 번이나 얘기를 건네봐도 그 퀭한 눈으로 우리를 보고만 있는 거야. 괜히 으스스해지더라. 난감해하는 와중 그 사람 뒤로 아이고, 손님 오셨네. 이러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 목소리의 주인공은 한 40 정도 돼 보이는 아줌마였어.
첫인상이 너무 친절해 보여 마음에 푹 놓이더라고. 우리는 우리 사정을 얘기해주고 지금 배고프고 잘 곳도 없으니 만약에 아줌마가 그것만 해결해준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도와드리겠다고 했어. 그리고 그 아줌마는 조금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하긴 그 외진 곳에 여자 혼자서 난생 처음 본 남자 3사람을 재워준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이고, 우리 집에는 할 일이 없는데. 이렇게 한참을 뜸들이던 그 아줌마는 우리들의 거짓골이 불쌍해 보였는지 결국엔 허락을 했지. 대신 한 가지 일만 도와달라고 말하더라고. 우리는 저녁을 주고 재워준다는 말에 정말 모든 일이 해결된 기분이었어. 추우니까 방에 들어와 몸 좀 녹이라는 아줌마의 얘기에 우리는 곧장 방으로 들어갔어. 방에 들어가다가 우리는 한 번 더 흠칫 놀랐어. 거기에는 아까 문 앞에서 본 남자와 비슷한 증상으로 보이는 10살 또래 남자애가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 그애 역시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입에서는 침이 흐르고 있었어. 아줌마는 우리가 놀라는 것을 눈치챘는지 한숨을 내쉬면서 푸념조로 얘기하더라. 우리 큰애랑 둘째예요.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이렇게 저질렀는지 다들 태어날 때부터 이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 우리는 그 아줌마가 불쌍해 보였어. 아줌마는 잠시 기다리라며 밥을 차리러 부엌에 갔어. 따뜻한 방에 들어와 앉아있으려니 몸이 노곤해지면서 졸음이 쏟아지더라고. 구수한 밥 짓는 냄새까지 나니 배는 고팠지만 피곤해 지쳐서인지 우리 모두는 꾸벅꾸벅 졸았어. 그러다가 귀청이 찢어지는 것 같은 끔찍한 괴성에 졸음이 왔겠지. 아줌마의 둘째라는 애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대는 거야. 우리는 너무 놀라 그 아이를 봤어. 좀 전까지도 멍하니 있던 그 애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포에 질린 눈을 하며 발광하며 소리를 질러대는 거야. 밥 짓던 아줌마가 부엌에서 뛰쳐나와 그 애를 붙잡았어. 그런데 원래 그렇게 다루는 건지 그 발작하는 애를 사정없이 후려 패는 거야. 보기에 섬뜩할 정도로 개패듯이 그 애를 때리는 거야. 그때 그 아줌마의 얼굴은 조금 전에 친절한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무시무시하고 끔찍해 보였지. 그 발작하는 애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다가 아줌마에게 문매를 맞고 금세 조용해지는 거야. 아줌마는 그제서야 우리가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겸연쩍은 목소리로 변명하듯 얘기했어. 얘가 손님만 오면 이렇게 쌩 난리를 쳐요. 가만두었다간 도저히 안 돼서 이런 식으로라도 버릇을 가르치고 있죠. 에휴. 그 말과 함께 소름 끼칠 정도의 무서운 눈으로 둘째를 획 쏘아보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는 그 일로 잠이 확 달아나 버렸지. 부엌에 들어간 아줌마는 혹시라도 우리가 도망갔을까봐 걱정했던 것처럼 금세 상을 차려왔어. 다 쓰러져가는 산속 초가집의 밥상치고는 굉장히 푸짐했어. 특히 정체를 알 수 없는 구운 고기는 한 상 가득히 나왔지. 아줌마 말로는 동네 주민이 가져다준 멧돼지 고기라는 거야. 더구나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인지 곡주라며 술까지 내왔어. 배고팠던 우리는 정말 허겁지겁 밥과 고기를 먹어치웠지. 고기는 시커먼 색깔과는 달리 굉장히 연하고 맛있었어. 우리는 며칠 굶은 사람처럼 배 터지게 먹었지. 아줌마는 그렇게 밥을 먹는 우리를 보고
안쓰럽다는 듯이 얘기했어. 아이고, 젊은 장정들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많이들 들어요. 실컷 먹고 한 가지 일만 해주면 돼요. 우리는 아줌마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밥 먹는 데만 집중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걸신 들린 사람들처럼 먹어치운 거야. 피곤하고 빈속에 술까지 마셨더니 금방 알딸딸해지고 취기도 느껴졌어. 그 술은 입에서는 달았지만 생각보다는 독하더라고. 술이 들어가니 우리는 그동안 고생했던 것을 잊은 듯이 웃고 떠들기 시작했어. 아줌마도 맛있게 식사하는 우리들을 기분 좋게 보고 있었지. 그런데 나는 밥을 먹다가 이상한 시선이 느껴졌어. 돌아보니 역시 정박하라는 첫째가 우리를 이상 야릇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야. 아까 볼 때는 아무 감정 없는 멍한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우릴 왠지 불쌍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는 거야. 괜히 기분이 찝찝해지더라고. 모자란 친구니 그러려니 하고 남은 밥을 다 먹어치웠어. 배에 무언가 들어가니 정신이 좀 들더라고. 그리고 나서 방을 살펴보니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지도 않았어. 무슨 버려진 집 같더라고. 아줌마는 우리가 더 이상 먹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곧장 밥상을 치웠지. 우리가 식구들은 왜 식사를 안 하냐고 묻자 벌써 다 먹었다고 했어. 밥도 얻어먹었으니 빨리 일을 돕자며 아줌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 솔직히 그때는 빨리 일하고 들어와 그 맛있는 술을 더 마실 생각도 했어. 아줌마는 미안하다는 듯이 대답했지. 아이고, 뭐 별일은 아니고 여자 혼자 살림을 꾸리려니 힘쓰는 일은 좀 못해서 사실 안 해줘도 되는데 정 도와주고 싶다면 이리로 따라올래요? 아줌마를 따라 우리는 창고로 갔어. 거기에서 아줌마는 우리에게 곡괭이와 삽을 하나씩 주고는 검은 비닐 쌓인 무언가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얘기했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 한 마리가 죽었거든. 묻어줘야 하는데 땅도 얼고 내 힘으론 도저히 안 돼서 여기 창고에 그냥 놔뒀다오. 그러니 장정들이 이것 좀 묻어주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었어. 그런데 어디다 묻냐는 질문에 아줌마는 미안한 듯이 대답하더라고. 그런데 아무리 같이 지내던 짐승이라도 집 근처에 묻긴 좀 그렇다오. 그러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산 위로 좀 올라가 묻어줘요. 자, 여기 후레쉬 하나 들고 가고. 밖의 날씨를 생각하니 조금 고생할 것 같았어. 하지만 적당히 춥기도 돌고 해서 생각보단 춥지 않았고, 또 우리가 대접받은 것을 생각해보니 그 정도는 도와줘야 할 것 같았어. 곡괭이와 삽들은 친구들이 들고 나는 고양이 시체가 들은 검은 비닐봉지를 들었어. 조금은 큰 고양이였는지 꽤나 묵직하더라고. 아줌마는 마당까지 쫓아나와 산 쪽으로 난 길을 가르쳐 주었어. 추우니까 한 10분만 올라가서 금방 묵고 오세요. 술상 봐놓고 기다릴 테니까 수고들 하고. 우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길을 나섰어. 적당히 춥기도 올라서인지 짐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가는 것이 수월했지. 술 기운 때문인지 사방이 깜깜하고 별빛마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밤이었는데도 그렇게는 무섭지 않더라고. 그리고 한 5분쯤 올라갔나
그때 같이 간 친구 중 몸이 약한 원종이가 힘들다며 그만 가자고 하는 거야. 이쯤에서 대충 묻고 돌아가도 아줌마는 모를 거 아니냐는 것이었어.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러기로 했어. 그렇게 우리에게 잘 대해준 아줌마에겐 조금은 미안하긴 했지만 10분이나 5분이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았어. 우리는 길 옆에 약간의 평지를 찾아 곡괭이질을 시작했지. 나는 속으로 겨울이라 땅이 얼어 파지지 않으면 그 고양이 시체를 대충 어디다 버릴 생각도 했지만 땅은 겨울 땅 같지 않고 신기할 정도로 잘 파졌어. 3명의 삽질과 곡괭이질을 5분도 채 하지 않았는데 벌써 깊숙한 구덩이를 팠지. 일이 일찍 끝나서 기분은 좋더라고. 잠시 주위에 걸터 앉아 쉬고 있는데 가져온 고양이 시체를 싼 비닐봉지가 그때서야 눈에 띄더라고. 그런데 조금 모양이 이상했어. 후레쉬를 비춰 자세히 보니 그 봉지 모양이 안에 고양이가 들어있는 것 같지 않아 보였어. 다들 좀 이상하게 생각했지. 나는 그 비닐봉지를 들어 올렸어. 봉지에 쌓여있다고는 하더라도 죽은 고양이를 만지기 싫어 우리는 그냥 모양만 살펴봤어. 그래도 담력이 좋다는 의중이가 나뭇가지로 그 비닐봉지를 눌러봤어. 눌러봐서는 모르겠는지 의중이도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 원종이는 무섭다며 그냥 묻고 내려가자는 거야. 하지만 나는 호기심을 억제할 수 없었어. 그 봉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꼭 알고 내려가야 할 것 같았어. 그땐 내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뭐에 홀린 건지 모르겠어. 여하튼 나와 원종이는 줄다리기 하듯이 내려가자 말자 하면서 다투었지. 그러다가 나는 그 봉지를 만져봤어. 촉감이 뭉툭한 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에 든 것이 고양인지 아닌지 알 수 없더라고. 내가 망설이고 있는 것이 바보 같아 보였는지 의중이가 나서서 봉지 위아래를 만져가며 안에 있는 것이 뭔지 알아봤어. 그런데 갑자기 의중이 얼굴이 이상해지는 거야. 잘은 모르겠지만 고양이는 확실히 아니라는 거지. 고양이 꼬리가 안 잡힌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자 우리는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어. 그 아줌마가 우리를 속이고 고양이가 아닌 뭔가를 묻게 한 거야. 갑자기 무서워졌고 더욱 추위가 느껴졌어. 그리고 그때까지는 생각지도 않고 있었던 주위의 암흑이 무서워졌지. 어둠 저편에서 무언가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원종이는 거의 울듯이 내려가자는 거야. 그때쯤은 나도 내려가고 싶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의중이가 말을 안 듣는 거야. 뭔지 비닐봉지를 열어보자는 거였지. 비닐봉지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열어보자고 했지. 원종이는 흥분해서 말렸지만 의중이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그냥 묻고 갈 순 없다는 거야. 그러더니 말릴 틈도 없이 그 검은 비닐봉지를 확 뜯어버렸지. 비닐봉지가 찢겨지는 순간 확 하고 역한 악취가 풍겼어. 후레쉬를 비춰봤지만 무슨 지저분한 천에 쌓여있어 뭔지는 알 수 없었지. 조금 망설이던 의중이는 장갑을 낀 손으로 그 천을 벗기기 시작했어. 나도 모르게 덜덜 떨리더라고. 계속 내려가자고 칭을 대던 원종이도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 정말 죽음 같은 침묵 속에 천을 벗겨내는 소리가 났지. 의중이가 천을 벗기자 우린 헉하는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뒷걸음질을 쳤어.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것이 느껴졌어. 천에 쌓여있던 것은
다름 아닌 반쯤 썩은 갓난아기의 시체였어. 누가 그랬는지 가슴에는 깊고 날카로운 칼자국이 있었고 얼굴은 못 알아볼 정도로 썩어 문드러져 있고 몇 군데는 살점을 도려냈는지 살 자체가 없었어. 얼마나 끔찍하던지. 우리 모두는 충격과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 정신이 들자 나는 본능적으로 거기서 도망치고 싶어졌어. 원종이도 그런 눈치인지 슬금슬금 뒤로 물러가더라. 그 아기 시체를 그대로 두고 우리는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도망치기 시작했어. 그냥 있다간 무슨 일을 당할 것 같았어. 정신없이 내려가는 도중 의중이가 맨 앞에 달려가던 나의 뒷덜미를 급하게 낚아채는 거야. 그러더니 숨이 차서 헉헉대는 원종이와 나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다시 올라가야 돼. 우리는 그 한마디를 듣고 의중이가 미친 줄 알았어. 아무리 담력이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다시 가자니. 그런데 의중이는 우리의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어. 야, 생각해봐. 그 상태로 아기 시체를 거기다 버려놨다가 나중에 발견되기라도 하면 우리는 살인죄 및 시체 유기죄야. 거기 있는 도구에 우리 지문이 다 묻어있잖아. 아이, 빨리.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 다시 올라가서 뒷정리해야 돼. 알겠어?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았어. 하지만 다시 올라가기는 죽기보다 싫었지. 원종이는 거의 사색이 되었어. 그렇지만 그놈도 의중이 말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들바들 떨면서도 의중이 뒤를 따라갔어. 의중이는 겁도 나지 않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앞장섰어. 그 자리에 돌아와 손전등을 비춰보니 그 아기 시체는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 우리가 버려둔 그 상태 그대로. 그 모습을 다시 보니 정말로 무서워지더라고. 식은땀이 흐르고 잘 움직일 수도 없는 거야. 의중이의 보챔에 떨리는 손으로 삽을 들었어. 빨리 묻지 않으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흙을 제대로 풀 수가 없더라. 그런데 의중이가 야, 잠깐! 이렇게 말하더니 그 아기 시체에 손전등을 가까이 비추는 거야. 그러더니 탐욕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돌아보더니 말하는 거야. 야, 여기에 두꺼운 금반지 있다. 이거 돌반지인가 봐. 돈 좀 되겠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미치는 것 같았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시체에 있는 금반지를. 손전등에 비친 의중이는 제정신인 것 같지 않았어. 내가 미쳤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의중이는 오히려 나를 핀잔했어. 야, 임마, 생각해봐. 너 무슨 돈으로 집 갈래? 이거라도 있어야 차 타고 집에 갈 거 아니야. 그러면서 광기 어린 얼굴로 반쯤 썩은 아기 손에 있는 반지를 빼려는 거야. 나와 원종이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할 말을 잃었지. 썩어서 손가락이 커졌는지 반지가 잘 빠지지 않는 거야. 우리는 의중이에게 그만 포기하고 가자고 소리를 질렀지만 의중이는 광기 어린 눈빛을 빛내며 반지 낀 손가락에 힘을 더 주는 거야. 얼마나 힘을 주는 건지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 그런 의중이의 얼굴은 내가 알고 있던 친구가 아닌 악귀처럼 보이더라고. 그리고 그때였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반지를 빼려고 힘주던 의중이가 뒤로 벌러덩 자빠지는 거야. 뒤로 자빠진 의중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고 있다가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봤어. 그 순간 의중이도, 그걸 본 우리도
큰 충격을 받았지. 의중이 손에는 그 아기의 손가락이 들려있는 거야. 반지를 뺀다고 힘을 주다가 썩은 손가락을 반지 껴져 있는 채로 뽑은 것이지. 의중이도 자기 손에 들려있는 썩은 손가락을 보고 놀랐는지 땅바닥에 곧바로 내던졌어. 우리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잠시 동안 멍하니 있었어. 그때 원종이가 이렇게 비명을 질러대는 거야. 원종이 쪽을 돌아보니 뭔가 무서운 것을 봤는지 온통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 원종이는 말은 못하고 떨리는 손가락만 저쪽을 향하는 거야. 우리는 원종이가 가리키는 쪽을 후레쉬와 함께 돌아봤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거기는 그 아줌마가 소름 끼치는 표정을 하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거야. 손전등에 비친 그 아줌마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닌 귀신의 얼굴 같았어. 그 아줌마는 기분 나쁜 목소리로 우리를 보고 얘기했어. 그걸 그냥 두고 가려고? 그렇게는 못 보내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무섭던지 나는 속으로 여기서 빨리 도망가야 되라고 생각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 원종이는 말도 못하고 덜덜 떨고만 있었고 의중이는 넘어진 채 몸도 일으키지 못하고 있었어. 그 아줌마는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어. 밥만 먹고 그냥 가려고? 그러면 안 되지. 음산하게 얘기한 아줌마는 정말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았어. 그런데 내 발은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지. 그러다 갑자기 옆에 있던 원종이가 미친 듯이 도망가기 시작했어. 나도 그와 동시에 최면에 풀린 것처럼 원종이를 따라 도망치기 시작했어. 뒤를 돌아봤다간 그 아줌마가 잡을 것 같아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어. 그런데 바로 등 뒤에서 그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딜 가? 못 보내지? 미칠 듯한 소림이 쫙 끼치며 죽어라 달리기 시작했어. 앞은 안 보이고 온몸이 나뭇가지를 긁히는 것도 개의치 않았어. 단지 그때 생각으로는 거기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었어. 넘어지고 숨이 차서 허파가 터질 것 같아도 결코 멈출 수 없었지. 멈춘다면 그 아줌마에게 잡힐 것 같았어. 올라왔던 길로 한참을 뛰다 보니 어느새 버스가 다니던 길까지 나오게 되었어. 앞에 뛰어가던 원종이는 이제 더 이상 뛸 수 없었는지 앞에 그대로 서더라고. 나도 원종이 옆에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 너무나도 힘들어서 토가 나올 것 같더라고. 그렇게 뒤를 돌아보니 그 아줌마가 쫓아오는 것 같진 않았어. 그런데 의중이가 없는 거야. 분명 같이 도망쳐왔는데 의중이가 없어진 거야. 나와 원종이는 사색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어. 솔직히 그때는 억만금을 준다 해도 산으로 돌아갈 순 없었어. 비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우리는 도저히 못 올라가겠더라고. 처음에는 곧 의중이도 내려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의중이는 내려올 생각도 하지 않았어. 결국 우리는 의중이가 그 아줌마에게 잡힌 걸로 생각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의중이를 되찾으러 갈 순 없었지. 찾으러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중이를 찾을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겁쟁이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 경찰이라도 부르러 가자고 했어. 그렇게 합리화를 마치고 나서
버스가 왔던 길을 따라 밤새 걸었지. 그리고 그때는 지금도 생각하기 싫어. 얼마나 춥고 힘들고 무서웠는지. 한 3시간 정도를 걸었을 거야. 그러다 보니 전화가 딸려있는 작은 가게가 나오더라고. 곤히 자고 있는 주인을 급한 일이라며 간신히 깨워 인근 지서에 신고했어. 경찰은 처음에는 우리가 술을 먹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듣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하도 난리치니까 귀찮아하던 경찰도 만약 허위 신고라면 처벌받을 각오하라며 우리에게 오겠다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 경찰이 도착한 것은 거의 2시간이 지난 뒤였어. 경찰차에 탄 우리는 의중이를 찾아 그 초가집으로 향했어. 밤이어서 그런지 이상하게도 우리가 올라갔던 그 오솔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몇 번을 그 길을 왔다 갔다 해도 발견할 수가 없었지. 급기야는 경찰들도 험악한 표정을 짓고 우리가 허위 신고한 것 아닌가 하며 그렇게 의심하는 거야. 얼마나 헤맸는지 그때서야 동이 트더라고. 조금 밝아지니까 그 오솔길을 찾아냈어. 우리는 귀찮아하는 경찰들을 간신히 데리고 그 오솔길을 따라 올라갔어. 한참을 걷다 보니 그 아줌마의 집이 보였어. 그 집이 보이자 전날 밤에 참혹했던 악몽이 떠올라 몸이 저절로 부르르 떨리더라고. 그래도 경찰이 같이 있으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 경찰은 집주인을 찾았지. 나는 그 아줌마가 도망갔으리라 생각했어. 그래서 사라진 의중이라도 찾길 바랬지. 그런데 경찰이 몇 번 부르니까 그 아줌마는 어제의 그 친절한 얼굴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난 거야. 원종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했어. 저 여자예요. 저 여자. 어제 아기 시체를 파묻으라고 한 게. 그 아줌마는 경찰의 질문에 천연덕스럽게 얘기했어. 황당한 것은 우리를 처음 본 것이며 어젯밤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야. 우리는 그 얘기에 충격을 받았어. 경찰은 우리를 한번 노려보고는 정중하게 그 아줌마에게 집안 좀 돌아봐도 되겠냐는 허락을 받고 그렇게 집을 둘러보게 되었어. 그런데 보이는 것은 어젯밤에 본 그 정박아 형제뿐이었어. 의중이는 감쪽같이 사라진 거야. 우리는 경찰을 이끌고 아기를 파묻으려 했던 곳으로 데려갔어. 마지못해 하는 경찰과 그곳에 올라간 우리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지. 그곳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어. 경찰은 의심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노려봤지. 우리는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아줌마는 천덕스럽게 우리를 보고 무슨 얘기라며 웃는 거야. 그걸 보니 더 무섭더라고. 화가 난 경찰이 우리를 보며 이제 그만 내려가지고 할 때였어. 그 초가집 앞에 의중이가 얼빠진 모습으로 서 있는 거야. 우리는 놀라서 달려갔지. 그런데 의중이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거야.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눈은 무서운 것을 목격한 것처럼 겁에 질려 있었어. 외모도 완전히 10년은 늙어 보였지. 그 모습을 보니 어젯밤에 의중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경험을 한 것 같았어. 그렇게 의중이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던 거야. 아줌마의 두 정박아처럼 되어버린 거지. 경찰의 질문에 아줌마는 또 태연하게 대답했어. 글쎄요. 저 청년 어젯밤에 산속을 배회하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얼이 빠져서 가만히 두면 얼어 죽을 것 같아 데리고 들어와서 재웠는데 뭐 아침에는 사라졌다 지금 나타났네요. 아이고 참.
네 집 자식인지 불쌍하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어. 경찰도 이번에는 못 믿는 눈치였지만 의중이도 찾았고 더 이상 수사할 명분이 없어 그냥 내려가자고 했지. 우리는 그 아줌마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 정신이 나간 의중이를 데리고 내려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지. 죄책감, 부끄러움, 두려움. 그 길로 의중이는 서울로 가서 병원에 입원했지.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 줄 알아? 나중에 의심을 한 경찰이 다시 한번 그 초가집에 가서 철저히 조사를 했대. 아니나 다를까 그 집 주변에서 갓난아기 시체로 추정되는 유골을 10구나 발견했대. 그 아줌마는 정신 이상자였던 거야. 미친 살인마였다는 거지. 그래서 아기들을 납치해 죽였던 거야. 그리고 아들이라 얘기했던 두 사람도 사실은 그 여자 자식들이 아니었대. 근처에 놀러왔던 실종된 사람들인데 무슨 끔찍한 경험을 했는지 다들 정신이 나간 거야. 우리가 먹은 고기가 어쩌면 그 갓난 아기들의 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의중이는 얼마 전에도 면회를 갔다 왔는데 의사의 말로는 변화가 없대. 정서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끔찍하고 무서운 경험을 했는지 두려움을 참지 못해 의식을 닫아버린 것이래. 이제 의중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숨 쉬는 것과 멍하니 앉아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야. 하지만 도대체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의중이가 그렇게 되었는지 영원히 밝혀지지 못하게 되었어. 그 여자가 경찰 신문 중에 자살을 했거든. 그런데 그 여자가 자살하던 날 밤 경찰서 청소부는 그 여자같이 생긴 사람이 걸어나가는 것을 봤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난리가 났대. 결국은 그 청소부가 헛것을 본 것으로 판명을 났지만 나는 믿을 수 없어. 어쩌면 그 여자는 지금도 어디선가 아이들을 납치해 그 끔찍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 지금도 말이야.